저출산 고령화 이러면은 정말 뭐 귀에 너무나 익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고 뭐 이런 명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래에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 나경원 위원장이 물러났다, 또 이런 뉴스도 받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사실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가는 게 옳다 하고 답을 줘야 할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크게 봐서 몇 가지 이것만큼은 우리가 그 중심을 잡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출산이다, 또 고령화다 하는 것을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이 마치 무슨 아주 위급한 병에 걸린 것처럼, 또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망하는 무슨 큰일 난 것 같은 재앙이 내린 이런 식으로 막 다구치면서 초조해하면서 이렇게 다루고들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고 또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먼저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현상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해보자, 차라리 이쪽이 낫지, 저출산을 그걸 바꾸기 위해서 아이를 마구 낳게 만들자, 될 법한 일이 아니죠. 고령화라는 거, 이 고령화라는 것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 지은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수가 축복받고 싶으면 무슨 세금을 더 내라, 뭐 이런 아주 비인간적인 이야기까지 공공장소에서 들었죠. 이건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출산이든 고령화든 이건 그냥 현상이다, 현상을 담담하게 보자,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갈라서 그거 돈 몇 푼을 누가 더 먼저 받을 것인가 하는 거 가지고 거의 투쟁 모드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안달하지 마라 하는 이 세 가지, 이것만큼은 정작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입장이든지 아니면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이든지 반드시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뜻을 내어놓는 우리 나라의 주인들도 이것만큼은 알고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런 현실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롭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과제가 생긴 겁니다. 현실이 나쁜 게 아니고 국민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들은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라는 거냐, 저출산 문제라는 거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를 낳지 않은 게 저출산만 아니고 고령화도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 갑자기 더 많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청년을 탓할 문제도 아니고 노인을 탓할 문제도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탓하고 있죠. 청년이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느냐, 노인이 일찍 죽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뭐냐? 아이 낳지 않는 세대,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그러면 과거식으로 무슨 노동 인구가 부족하다, 또 군대 갈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안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뀐 것이죠. 바뀌면 바뀐 대로 다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라. 만일 노인이 오래 살아서 고령화가 문제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노인이 싹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해결책이 될 것이냐? 그거는 오히려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 잘못 가고 있다. 자, 이런 몇 가지 약속을 하고 정부는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은 아무도 탓하지 말라. 그리고 핵심은 뭐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다. 그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현상, 이게 바뀐 것 때문에 경시돼서는 안 된다. 다 존중받아야 된다. 좀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좋겠다고들 말을 하죠. 그러나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 태어나지 않은 그들,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뭐든지 주겠다고 하는 그들보다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인 노인들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고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그저 허수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소중하다. 우리 가장 소중한 우리를 경시하면서 왜 다른 것을 쫓아가느냐. 지금은 국제 결혼을 해서 외국인을 데려오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그 조건은 가입 연령의 그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지금 정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민을 받은 가입 연령의 외국인들보다 출산 안 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가 더 중요하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준을 딱 잡고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써 참 오래됐죠. 한 20년 가까이 세월 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가지고 국민을 나이대로 잘라서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짐덩어리고 이런 식의 정부가 이런 식의 언동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다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서 고령화가 뭐냐? 이제 고령화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 중에 65살 이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에서 65살 이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흔히 노인이라고 말하는 노인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지, 이게 많다 적다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가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혼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65살 이상의, 그래, 지금은 65살이 어떻게 노인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어떻든 이 지표는 정말 20년, 30년 전의 지표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65살 이상인 인구가 7%까지 되면 이제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정했고, 14%, 그러니까 20% 미만이면은 화자를 띄고 고령사회,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게 20세기 이야기일 때는 65세 이상 인구는 다 들어 누워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사회가 다 먹여 살린다. 이런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21세기는 다르죠. 물론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에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누워서 환자로 병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꼼짝도 안 하고 방에 앉아갖고 그냥 갖다 주는 밥만 먹고 있다가 세상을 뜨는 것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소위 말년까지 계속 자기들이 하던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 모든 게 생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일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옛날식으로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편히 살자. 그런데 그게 21세기 방식, 사고방식이 아닌 것이죠. 일은 고생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확인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이죠. 그래서 지금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몫이 있고 내가 가는 것을 기다리는, 내가 가야만 가동되는 환경이 있다는, 이게 사람들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쉬는 게 아니고 계속 일해야 한다. 더구나 봉사만 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대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치관도 바뀌었고 또 환경도 바뀌었고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 노인은 전부 가서 누워있는 노인, 험한 말로 고려장 해버려야 될 노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서 어쩌면 좋으냐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인이 몇 %인가 하는 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그 평가는 달라집니다. 가령 노인이 많다. 그런데 출산율도 높다. 그러면 지금 말한 7%, 20% 이게 채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한 가구에서 아이를 막 10명씩 낳는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장수해도 고령화라는 그 등급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가 좀 낳고 해서 평균 수명이 전부 65살이 안 되고 다 세상을 뜬다. 이 경우에도 고령화라는 것은 구경을 못 해보는 겁니다. 이러면 고령화는 아주 망할 것이고 재앙이고 이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그래서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거고 좋은 일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하겠구나.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 이 고령화는 어느 나라에
5세, 65살 이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무슨 그 연금이 부족하다, 이제 복지 체제가 잘 돼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노인들 때문에 연금이 부족하다, 계속 연금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 장수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애초에 잘못된 공격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층이 예를 들어서 뭐 39살 이하, 그것도 20살부터 39살 사이겠죠. 이들이 노인이 늘어나면 이 노인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힘들어서 못한다. 그런데 솔직히 20살부터 생산 활동하는 그 사람들 몇이나 됩니까? 정말 30살 돼서도 놀고 먹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놀고 청년기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역시 이 피부양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 고령화라는, 갑자기 저출산이라는 어떤 지금의 그 사람들의 의식 변화, 그게 문제다 이러면서 거기서 건너뛰어서 고령화로 간 다음에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살고 있고 노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연금이든지 뭐 의료보험이든지 이 돈이 부족해.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할 생각은 없고 물어뜯을 생각만 있어서 그렇게 한 거냐. 이렇게도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인 혐오가 만연하고 있다. 이제 이 고령화라는 것을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이 부양자, 피부양 인구, 이런 경제, 돈에서 출발을 해서 계속 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인을 혐오하는 이런 세태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과 다르죠. 동양, 우리 한국, 여기는 자본주의가 혈관을 흐른다고 이야기를 해도 미국식의 얼음장 같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돈 앞에서 생명도 버리는 그런 자본주의가 아닌 겁니다. 나몰라라 하는. 옆에 친구 세워두고 혼자서 먹을 것을 먹는,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혼자서 꾸역꾸역 먹으라고 나눠 먹을 시도조차 안 하고 먹는, 이건 우리 한국인이 아닌 것이죠. 마치 그게 세련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동양은 동양입니다. 우리 한국은 심지어 김정은이조차도 나이 든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우할 줄 모르면 그건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동양, 우리 한국에서 연장자를 무시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과거 이 예라고 하는, 장유유서라고 하는, 효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5,000년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윗사람을 존중하고 대우하고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현명한 사람을 대우한다는 것. 학벌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의 어떤 기라든지 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세상을 가지런히 하고 더 나아지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윗사람을
존중하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기인들, 또 이 카메라, SNS 이런 데서 정말 이상하게 무슨 이끼나 무슨 잡초나 이것처럼 시작을 하더니 그냥 무성하게 자라서 노인 혐오라는 것이 지금 아주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걷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무지한가 하면은 이거는 전문 기관도 그렇고 언론 방송 또 정부에서도 그런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이 많아지는, 노인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커지는 이런 말을 쓰는데 노인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노인은 이분법으로 오늘 우리 집에 한 명 있던 노인이 내일 아침에 보니까 2명 되고 그 다음날 4명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시작부터 근본 없이 고령화, 노령화 지수 이런 걸 논하고 있다. 우선 이거부터 싹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데 노인은 예전에 어린이였습니다. 노인 한 명은 어린이에서 청년을 지나서 열심히 일하는 장년을 지나서 노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식물인간이 아니고 열심히 활동하고 창조, 생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으니까 인구 아닙니까? 이 근본적으로 꼬여있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도 무슨 신문이라든지 주로 이제 경제 관련된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국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OECD 37개 나라 중에 가장 빠르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위기, 이게 장기 경제 성장과 어떻게 관계가 되나? 위기는 또 무슨 위기입니까? 초고령화 사회의 시작.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와, 큰일 났다. 지진 나고, 막 땅이 꺼지고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그냥. 지금 65살인 노인은 65년 동안 이 땅에 쭉 있었는데 그동안 마치 못 봤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그는 어느 날 2사람, 3사람 된 적이 없다. 자, 이러면 뭔가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게 무슨 재앙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잘못됐는데 싶죠. 이거는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걸로 해서 고령화로 들어갔을 때 이 우리나라 지금 밖에 무슨 잡지든 신문이든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논조들은 애초에 방향을 잃은 거다. 이제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령화는 자연현상입니다. 노인이 책임질 수 없는 현상이고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65살 이상인 사람이 오래 산다 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 사람이 그만큼 유전적으로 우수하고 이 지구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살기 때문에 장수하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노인을 이렇게 무리를 지어놓고 당신들 어떻게 할래? 재산을 내놓든지 덜 먹든지 이런 야만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빠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장수하는 것만큼 애들을 쑥쑥 낳든지. 이거 이야기하는 대통령 부부도 애 안 낳고 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출산율이 단기간에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 많이 증가했다. 이게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래 사는 게 꼭 무슨 그 실수나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따라오는 게 이거죠.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기초연금, 노령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부담이 크다. 아직 돈도 내본 적이 없는 젊은 층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문제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돈 낸 노인층은 연금 받고 젊은 층은 연금 그전에 이 연금 때문에 혜택 받은 거 도로 내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각자 살기로 할까? 이제 다투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이게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된 그리고 이건 거의 악한 거다 할 정도의 이런 그 관념이 노인을 혐오한다 하는 관념이 생겨났다는 거 이거 빼내려면 우리 한참 고생해야 할 겁니다. 자꾸 한국이 어떻다. 한국은 뭐 장수가 재앙이다 이런 저속한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나라도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뭐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환경이라든지 영양도 좋아지고 하니까 사람이 장수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아예 더 장수하게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에 노인 비율이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고 지금은 초고령 사회, 노인 비율이 29%라고 합니다. 중국은 2000년에 노인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21년에는 이제 고령 사회 14%를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3년 1월 17일 미국의 소리에서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국이 인구가 줄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해 전게 되겠죠. 2022년 중국 인구가 14억 1175만 명이어서 그 전해보다 85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출산율이 이게 좀 특이한데 인구 1000명당 6명 좀 넘게 낳는다. 6.77명을 낳는다. 이렇게 그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 전해에는 인구 1000명당 7.52명을 낳는다. 그래서 이것도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중국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다. 여기도 이제 줄어들겠지만 워낙 그 인구가 크니까 뭐 인구가 준다고 아우성을 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출산율을 나누는 그 기준이 인구 1000명당 몇 명 이런 방식을 쓰는구나. 우리는 이제 이거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은데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기에선 그래도 제대로 보고 있다 싶습니다. 여기 가보면 우리가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부는 고령층이 65살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일할 능력도 있고 일은 안 해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오래 살아야 하겠죠. 이런 국민이 늘어난다고 하면 국가 정책은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이 많으면 노인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게 당연하고 예산이 노인을 위해서 쓰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국민이니까 국민 집단 중에 큰 집단에 더 많이 눈길을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 60살 이상 다시 이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일찍 일을 그만둔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일을 늦게 시작한다. 이 부분이 아주 먼저 개선이 돼야 하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하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대학 가기 전에 대학 안 간 사람들 환영한다. 대학을 무조건 가서 생산성 떨어지는 대학 졸업자들 이거 벗어나겠다 하는 게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중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그쪽을 먼저 정비해야 된다.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에서 그만큼 국가의 재원을 쓰고 지원을 받고 그러고 나서 대학에만 배불리고 나중에 제대로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민들 그들에게는 환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젊은 층이 일찍 일을 해야 된다. 놀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포기하고서 뭘 경제 인구를 걱정을 합니까? 이제 노인 인구에 대해서는 한국형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60살 이상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2022년 54억 원이던 것을 2023년에는 558억 원으로 확대를 한다. 한 10배 늘어난 것 같죠. 그런데 용산에서 낭비해버리는 돈의 단위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적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65살 이상 신규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적용하고 또 고령층을 위해서 재취업, 창업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전문 인력들, 고령 전문 인력들이 다시 특화 그 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문제다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로 이거를 끊었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 고령화의 고민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사장시키고 있었던 것을 다시 그 길을 열어주고 통로를 만드는 그런 일을 아마도 고령화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후계자여서 그런지 역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이러니 위원회에다 걸어놓은 표하고 정부가 하는 일하고 따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2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 이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방 소멸, 지역에 노인들만 있다. 지역에 젊은이를 불러가야 된다. 젊은이들이 지역에 오면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 즉 제2국무회의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이거 방향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말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고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역 균형 발전이다. 완전한 지방자치제, 대한민국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소위 메가시티 이야기 있었죠. 결국은 그 뒤에는 연방제 통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그거 손 떼지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나라가 나가려면 이거 손 끊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연방제 통일로 가는 수단으로 써먹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윤석열 정권에 계속되고 있다. 이거 헛짓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올라타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전 기간 동안 일을 하게, 이렇게 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 따라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저출산 대책, 이게 이제 필요하죠. 이제 고령화 문제는 인식부터 고쳐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게 해주고, 또 그쪽 인구가 늘어나면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뭐 그렇게 보고, 저출산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안 낳는 풍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과거처럼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부터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갈까? 이걸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 대책은 필요하다. 이건 공통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저출산 대책 하면은 이게 청년 또 아이를 낳은 그 가정, 거기에 뭐를 해줄 수 있는가? 이게 바뀌어서 아이를 낳으면 이거를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이왕 아이를 낳은 집의 경우에는 만일 뭐가 부족하다, 뭐가 어렵다 하면은 나머지 전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와 그렇지 않은 연령대의 국민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국민이 절대 다수죠. 이 절대 다수가 양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세계 여러 그 선진국들은 저출산 정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파격적으로 애 셋 낳으면 뭐 주고 뭐 주고 뭐 준다, 돈 얼마 준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국민의 동의가, 양해가 있어야 한다. 이걸 무슨 큰 역병이라도 돈 것처럼 하면서 무조건 뒤로 물리고 저출산 대책이 먼저야, 이렇게 사람들을 막 다구치고 그 공포에 떨게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고령자하고 그렇지 않은 세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완전 망각된 겁니다. 실종된 겁니다. 그렇죠? 저출산은 지원해주고 고령화는 무슨 악질 같은 걸로 이거를 어떻게 치유를 할까? 어떻게 제거를 할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다. 저출산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고령화하는 이 인구 집단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크면 큰 것만큼 들어가야 한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고령화라는 것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예산이 더 크게 들어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예산을 투여하고 그들이 일할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그들이 생산을 해내야 하는 21세기다. 지금까지 상당 부분을 잊어버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2023년 1월 15일 한국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제 마지막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가 5,143만 9,038명이다. 우리가 흔히 5,100만 그러는데 5,100만보다 좀 많죠. 그런데 그게 한 해 전보다 19만 9,771명, 그러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줄었다. 자, 인구가 줄었다 하는 거는 나이 든 사람들, 사고 이런 걸로 성년자가 사망했다 하는 숫자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망한 거에 비해서 새로 태어난 숫자가 적다, 이런 것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더 많이 낳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도 반쪽만 이야기한 거고, 더 많이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망할 나라죠.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기초부터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다. 국민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자기들이 무지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자리만 차지해 온 사람들, 정부에서 정책을 다룬다든지 또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고 지금 뭐 보고서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좀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16만 5천 명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초 현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여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은 남자아이를 대우하고 여자아이는 좀 적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지금까지 그 고령화를 말하던 그 험한 입으로,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65살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지금은 18%, 아직 20%는 아닙니다. 그런데 65살 이상 여자 인구는 20.1%, 20%를 넘었다. 그러면 또 그럴 겁니까? 나이 많은 여자는 빨리 죽어야 된다고. 이게 도무지 예의라는 것을, 상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사회. 먼저 예의범절부터 다시 되돌리는 일이 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그 세대, 우리가 이제 한 가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로 봤을 때 972만 4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세대에 2명이 살든 4명이 살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1,000만 세대 정도가 한 명이 산다. 1인 가구라고 하죠. 그래서 1인 가구가 41%다.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고민을 해야 하겠죠. 지금까지는 저출산, 고령화 이랬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 국민 생활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가. 혼자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아이를 낳을 수도 없겠죠.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할 겁니까?
이것도 또 현실이다. 현상이다. 정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그러면 더 그 행복 지수가 올라갈까? 정부는 이런 걸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1인 가구는 안 된다. 혜택을 그럼 다 빼버리고 1인 가구한테는 뭔가 불리한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 형태를 변형을 시키려고 안 될 일이겠죠. 그래 이렇게 뭐 1인 가구가 늘던 또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가 또 많아지든 이제 이런 게 지금의 그 현상입니다. 그러면 자녀 없는 사람이 늘어나 청년 중에도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자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본인들의 인생관에 따른 것이죠. 그걸 무조건 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보기 좋지 않고 험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자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늘고 있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녀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자녀를 키우는 그런 집이 소수가 되고, 이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려면 자녀 없는 사람들, 자녀 없이 살기로 한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인생관이 다른데 과연 이걸 용납할 것이냐?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강제로 정부는 이게 좋으니까 무조건 세금을 걷어서 이들에게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이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정 싫다면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더 많은 대화와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읽어내는데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상의 변화를 막아서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인데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또 뭐 그럴 수 있다 싶기도 하고 근데 정부 고집대로 국민을 뭐 나이 많은 사람은 좀 줄어야 돼. 나이 어린 사람들은 늘려야 돼. 외국인도 데려와서 늘려야 돼.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기회를 양보해.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보궐 대통령 재임기까지 해왔던 그런 것은 이건 폭압입니다. 독재입니다. 지금은 이걸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 함께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자기의 생활 공간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생각의 깊이를 점점 더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혹은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정치인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에 맞는 집단끼리 끼리끼리 이거 하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니까 이거 하자.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현상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의논해야 할 주제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출산 뭐 고령화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도 많죠. 즉 그런 걸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이 자세가 정말 거기에는 A급, B급, C급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분노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지혜롭게 이걸 바라보자. 즉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우리 여기에서 만나는 여러분은 대부분 뭐 20살
보다는 나이 든 쪽이 많죠. 여러분도 이제는 세상의 젊은이들을 저게 꼭 내 아들이나 딸 같아서 혹은 손자나 손녀 같아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밖에 나가서 마주치는 청소년이나 정말 20살 된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딱 현장에서 마주치면 자기도 모르게 좀 한 발 물러서고 뭐 양보하고 그 싸워서 밀치고 자기가 뭘 챙겨가겠다 이러지 않죠. 다소곳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꼭 내 아들, 딸 같다고 생각하는 그거 이제 좀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생각을 버리라고 권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살 이상은 여러분과 대등한 성년자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지금 93살이다. 20살짜리를 봤을 때 정말 어린애같이 여길 수도 있지만 아니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강요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냥 1대1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심는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는 일인데 여러분도 한 사람의 국민이고 그 20살짜리도 한 사람의 국민이다 하는 것을 이게 몸으로 마음으로 그냥 당연한 게 돼야만 민주주의가 구현이 됩니다. 아직 우리는 멀었죠. 그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이든 이제 갓 20이 된 그 사람이든 국민으로서 제 몫을 다해야 한다. 어리광 부리는 거 용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포용하지 마십시오. 배려하지 마십시오. 져주지 마십시오. 그래야 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